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길이 많이 막히셨죠? 아니 아침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는데. 아, 휴대폰을 예. 근데 제가 원래 쓰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연락을 해서 예.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연락을 해라. 아, 그러셨구나. 조금 한 5분 늦겠다. 네.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요. 네.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해요. 갖고 그러니까요. 쓰던 번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당연히 여기 홍 작가도 예. 입력이 돼 있었거든요. 옛날 네, 폰에는. 네, 근데 예. 새로 바꾼 폰에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압수수색을 예. 벌써 당하신 지가 꽤 되는데 아직도 지금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신 겁니까? 아직 예.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포렌식이 안 끝났으니까 안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아니 이렇게 오래 포렌식을 하면 원래는 그 안내장을 보면 10일 이내에 돌려주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네, 네. 근데 오래 붙잡고 있네요. 아마 업무 방해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고발 네.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누가 지시했냐. 손준성 네.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작성해서 네. 실제로 전달하라고 한 주체가 누구냐에 네. 대한 그 질문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그 손준성 검사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기도 하지만 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검찰의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판결에서도 좀 지적이 돼 있었는데 네. 그게 핵심인데 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 시도가 있었다 이건 인정을 했는데 네.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거기서 뭐 그런 우려는 뭐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실제 고발장이 접수가 안 돼서 네. 실체적으로 그 선거 결과에 미치는 우려는 뭐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를 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심에서 바뀔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이 된 그 판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뭐 안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났는데 네. 이건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2심에서 바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가면 실제로 선거에 그 영향을 미칠 우려. 네. 에 대해서 사실은 뭐 우선 멈춤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고발장이 네. 그 미래통합당까지는 갔어요. 그렇죠. 조성은 씨가 그 당시 그거를 김웅 의원한테 전달받은 조성은 씨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의 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예. 선대위에 선대 본부가 있고 그 위에 선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가 부위원장 자리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선대위에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 기구상 표로 보면 선대 본부장보다 더 위에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받았어요. 직접. 받아서 근데 이제 당에 가가지고 뭐 그때 법률 그 담당하는 그 정점식 의원한테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당 안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수사가 정확하게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부위원장한테 갔어요. 네. 가고 누군가한테는 전달이 됐어요. 네. 그 뒤에 실행은 총선 전에 접수는 안 됐죠. 예. 안 됐지만 간 상황 자체가 이미 선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소위 말하면 실행이 된 거예요. 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실제 그다음에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네. 이제 무죄를 준 건데 이건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2심에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뒤집어질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예. 다 인정, 나머지는 다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 인정이 됐잖아요. 예, 예. 마지막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문제만 무죄가 났는데 예. 그거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그 세상에 알려진 게 2021년 9월 9월 2일, 네. 9월 6일이요? 2일. 9월 2일입니다. 뉴스버스 보도로 최초로 이제 네.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건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4월 3일 네. 이제 고발 얘기가 있었던 건데 요 얘기 좀 여쭤볼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때 이미 다 아, 말했다. 말했다. 그때 이미 다 말했다. 네. 근데 이 보도 경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성은 씨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뉴스버스에 가져와서 이거 양심 고백해야겠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전육수 제가 그때 이제 전육수 기자가 뉴스버스 전 기자인데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전육수 기자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저한테 알려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네. 뭐 이런 메시지 주고받은 얘기만 해서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7월경에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7월에서 7월 말 8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8월 달에 조성은 씨를 그러면 한번 검증 차원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보자. 잠깐 한번 봤어요. 예. 보고 얘기를 듣고 주의사항을 줬어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네. 제가 점검을 해서 정치인 중에 청약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다음에 민주당 뭐 누구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얘기를 해요. 네, 네. 가깝게 지낸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 첫 자리인데 다 끊어라 그랬어요, 연락을. 왜? 나중에 이게 보도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연락하는 그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연락하지 마라, 끊어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조성은 씨가. 네. 예. 뭔데 막 그렇게 연락하지 기자가. 마라 하냐.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끊어라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조성은 씨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에서 그런 어떤 이제 조성은 씨 태도나 이런 것들 좀 보고 네. 얘기를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 보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역수보 추가 취재를 계속 해라. 네. 라고 해서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줬어요. 8월 30일까지 맞춰라. 8월 30일 취재를. 네. 예. 무조건 그때 그 8월 31일 보도하던 9월 8월 원래는 8월 30일인가 됐었어요. 네. 데드라인을 주고 그때 보도해야 된다. 왜 그랬냐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9월 8일인가 정해져요. 네. 그러니까 컷오프가 9월 8일이었을 거야, 아마 예. 제 기억으로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컷오프 직전에 그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넘어가지고 또 하게 되면 컷오프에서 4명인가 3명이 추려졌는데 컷오프 되기 전에는 후보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컷오프 된 다음에는 후보가 3명인가 4명으로 줄어요. 주는데 그때 그 컷오프 된 뒤에 보도를 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그 지목해서 하게 되는 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무조건 8월 31일 날 8월 달에 보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재를 그렇게 해서 시작을 예. 했어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예. 근데 8월 30일까지 안 됐어요. 취재가.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취재는 됐는데 예. 나머지 좀 잘게 확인할 부분들이 예, 예, 더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은 보통 취재에서 이런 관련자들 윤석열 대통령, 손준성, 네. 그리고 김웅 의원 네. 이 핵심 관련자들은 취재를 마지막 그렇죠. 남겨놓고 1시간 전, 2시간 전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전날 밤이 그 양반들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취재도 특히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였죠. 경선 네. 후보. 이분들은 서로 잘 아니까 네. 어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서로 연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동시에 네. 너는 전화발로 쫙 그렇죠. 확인. 너는 여기 얼른 그러니까 예. 전화 시간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설령 안 받더라도 같이 받을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네. 말을 맞출 시간을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근데 8월 30일 날 취재가 안 돼서 다시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9월 1일 저녁이다. 그래서 9월 2일 아침에는 무조건 보도한다. 예. 그래서 9월 1일 날 그래서 다 밤샜어요. 밤을 새면서 네. 전부 새벽 한 4시인가 5시에 들어갔거든요. 기사는 다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9월 2일 9시에 딱 8시 58분인가 출고 시간이 제가 기사가
딱 8시 56분이에요. 9시에 다 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그때 8개 기사를 한꺼번에 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 해설 기사까지 전부 8개를 한꺼번에. 왜냐하면 저희가 뉴스버스가 그때 처음 만들어져서 이게 찔끔찔끔 하나씩 보도를 하면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거다라는 전체를 딱 그려서 다 보도를 했거든요. 대체로 언론사들이 하나 하고 상황 보고 두 번째 풀고 또 보고 세 번째 풀고 이러는데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는. 근데 이제 그달 취재를 하는데 조성은 씨가 이거를 당황했겠죠. 우리가 쓴다. 제가 얘기는 잘 취재 언제 해서 보도한다는 그런 거는 아무리 취재원이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 마지막에 연락을 하니까 당황했던가 봐요. 진짜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건 모르고 이제 하여튼 말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전역수 저는 이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조성은 씨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잘못하면 아까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충분히 있고 근데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저까지 연루가 돼버리면 거기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고 한 게 되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전역수 기자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거기는 취재 기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전달할 게 있으면 뭐 얘기하고 근데 아마도 그 첫 만남 이후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조성은 씨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이제 좀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약간 압박하는 것 차원에서 당신도 사실은 내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 혐의를 할 수 있다. 공범 혐의를 같이 이렇게 묶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부 제보를 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많이 뒀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밀어붙이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보도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추가 외곽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9월 2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3일, 4일, 5일 가면 이게 컷오프 누군가를 컷오프 되기 전에 떨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의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가 아니라 그런 의도를 의심받는 거 그 의도도 없었지만 그런 의도로 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밀어붙였죠. 그게 이제 9월 2일 아침인데 그거 넘어가면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가 넘어가가지고 며칠이 넘었다. 저는 이보다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그랬다면 혹여 프레임이 완전히 또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뭐 특정 매체가 특정 후보를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보도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생긴 지가 그때 6월 21일 날인가가 창간하시고 첫 기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일이니까 불과 석 달 정도. 석 달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름이 있으면 기사를 한 2개 정도 묶어서 내고 또 다음 날 또 내고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는데 그때는 창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 없는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보기에도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거였어라고 알 수 있게끔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8개를 한꺼번에 기사를 내보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뉴스버스에서 특종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언론 다 그 매체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러니까 특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체가 성장합니다. 그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손준성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했거나 부탁을 했거나 그랬을까.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본인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고발장을 왜 작성했을까. 여기에 대한 규명 이게 좀 필요한데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시 후보는 이 사건이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하마터면 9월 2일 넘어서 갔으면 진짜 그렇게 그런 프레임에 빠질 뻔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의 선거 개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9월 2일 날 첫 보도를 하고 6일 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경선 후보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굉장히 흥분을 해서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려면 큰 언론하고 해야지 뭐 이런 작은 언론 알지도 못하는 언론하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정치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때 고발 사주 고발장 문서에 대해서 괴 문서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심에서 재판에서는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음모론이 아닌 실체 있는 사건이다. 네. 이게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개 문서가 아니고 실제 고발장에 대해서 인정이 된 거죠. 예. 고발 사주 고발장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때 첫 보도할 때 제가 어제 이제 첫 보도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해설 기사를 제가 어젠가 그제 써놨는데 네. 그 해설 기사가 첫 보도할 때 해설 기사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보도할 때 해설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예. 여기 보면 금방 우리 장앵커가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예. 다 들어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제목이고 네. 점점점 윤석열 검찰권 사유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격 규정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의 피해자로 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이 세 네. 명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피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예훼손 고발을 검찰권을 이용해서 고발을 시켜서 수사를 하려고 했다. 예. 이 측면은 검찰권 사유화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동기야말로 동기는 그 당시에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루어 해설을 하는 것뿐이지 알 수가 네. 없었잖아요. 예, 초기니까. 예. 그런데 공수처 수사에서는 결국은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어떤 비난 여론 무마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권 사유화와 선거 개입 예.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재판에서 네. 나왔던 것 중에 큰 의미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지만 네. 이제 정말 큰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공수처는 고발 사주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서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배우에 대해서 배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예. 증거 불충분으로. 예.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나온 내용은 예. 고발 사주 고발장 작성자를 지목을 했어요. 특정을 했어요. 아예 사람으로 지목한 게 아니라 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예. 이걸로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 고발장 작성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 네.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쓴 건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한 검사, 네. 그때 뭐.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 네. 그 아래 임모검사, 그 아래 그 정보담당관 성모검사 네. 이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작성에 참여 관여한 걸로 돼 있어요. 네. 예. 판결을 보면 예. 그렇다 그러면 고발장 작성의 주체가 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거는 그 기구는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아요. 네. 예.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해설 기사 그래서 오늘 이 해설 기사를 그때 첫 기사 때 썼던 해설 기사를 다시 올려놓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갑자기 다시 그 기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예. 소제목으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예. 첫 해설 기사에.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그 사건 초기부터 이 고발 사주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사실은 약 관화한 것이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에는 이 배우에 대해서 왜 다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까? 예,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전 그런 거라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 갖고도 네. 저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가 예, 시작된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 그때 9월 8일 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정치 공작이라고 역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역공에 맞춰서 그 이후에 나온 게 예. 아까 말했던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조성은 씨하고 네. 친분이 있다는 그런 걸 뭐 막 띄었죠. 부각시키면서 예. 제보 사주라고 몰고 갔어요. 맞아요. 예. 그거야말로 음모론이고 정치 공작적인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부상시킨 게 뭐냐면 이 고발 사주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제보 사주를 막 부각시킨 거예요. 예, 예. 그건 어디서 했냐? 예. 소위 말하면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좋게 얘기하면 하는 데고 예. 뭐 친윤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굉장히 우호적인 네. 띄우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제보 사주를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조선일보죠. 뭐 하여튼 그 신문 매체라고만 얘기할게요. 예, 어느 한 예. 신문 매체. 예, 어느 한 신문 매체. 네. 그러나 우리는 어딘지 다 아는 뭐 네. 이런 거죠. 네, 저희 뉴스버스에 대해서도 많은 인터넷 매체라고 하던데 저는 네. 신문 매체로 지칭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네. 그런 거 상처 있어요. 저도 계속 한 유튜브 채널. 아니, 예, 아니 이름을 어젠가 그제 이제 그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네. 신문을 어떻게 보도했나 제가 봤더니 네. 어느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보 사주 뭐 띄운데도 어느 신문 매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비겁하죠. 네. 그래서 이제 비겁합니다. 그 아까 그 얘기 하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갔던 것 자체가 물타기잖아요. 네, 물타기죠. 희석시키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그게 지금까지는 통용이 돼 와서 사실은 소위 아까 말한 친윤 매체 같은 데서는 네. 뭐 일부 그렇지 않은 매체도 있지만 신문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막 이거를 막 뭉개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무슨 튀어나오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판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배우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만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냐? 네. 지시 없이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시 문제, 배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튀어 올라오는 그렇죠. 거죠. 그 네, 덮을 어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맞아요. 이제는 덮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한겨레 신문을 필두로 해서 이 의혹의 배후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사실 다 떠나서 가장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검찰마저 특정 정당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어떤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무하도록 말씀 주신 대로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면 이거는 무슨 농단입니까? 검찰 농단입니까? 사법농단입니까? 무슨 농단입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래서 그때도 그 고발 사주와 대장동 사건 문제를 쌍특검, 네. 쌍끌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에 있으면 이걸 고발 사주와 정치 공작이라고 막 이렇게 계속 물타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건과 같이 쌍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방화되면서 네. 말만 있고 무산됐어요. 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네, 예. 하지만 저는 지금은 이 고발 사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로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도 의심을 받았지만 예, 예. 지금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에서 예. 만들었다. 예. 이 판결문이 나온 판결문은 공문서기 때문에 그걸 그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게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실체 규명, 배우가 누구였는지, 윗선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네.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야말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의혹을 받고 있고 네. 또 한 축에는 이 선거 개입한 주체가 누굽니까? 네. 검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특검을 해야 된다. 예. 공수처는 지금 예. 못 믿는다. 예. 네. 그렇죠. 공수처장이 새로 임기가 바뀌어서 새로 온 분이 오고 또 뭐 누가 새로운 분은 또 그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임명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네.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이 고발 대상에 이름이 올랐던 분들이 모두 11명인데 그중에서 황희석 변호사, 최강욱 의원 인터뷰하셨어요. 이분들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하죠. 근데 네. 황희석 변호사는 인터뷰를 아직 못했고요. 예, 예. 조만간 한번 해볼 예정인데 네. 최강욱 전 의원이죠. 인터뷰를 네. 어제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고발 사주 사건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걸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고발 사주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제2의 고발 사주 사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는 제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전에 고발 사주 사건으로는 최강욱 의원이 수사를 받아서 네. 기소까지 돼 있어요. 재판까지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고발 사주 보도를 한 이후에 예. 이게 이제 고발장을 누가 쓴 거냐 그래서 네. 재판이 멈춰 있대요. 아. 네, 그 재판은 네.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춰 있다. 네, 이 재판이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주죠. 당연히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강욱 의원한테 유리하죠. 최강욱 의원한테 굉장히 유리한 예, 환경이. 청부 고발에다가 권력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 사건 조사를 하면서 전화 한 통화 왔다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네. 한 건 맞냐? 그리고 뭐 해서 그게 다예요, 조사가? 그게 다라는 거. 그리고 기소가 기소가 됐다는 그냥 거예요. 돼버렸다. 네,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 얘기 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 최강욱 의원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네. 최강욱 의원은 명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수괴다. 이 사건의 수괴다. 예. 와. 그래서 윤의 지시에 의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예. 본다. 예. 라고 아주 명쾌하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이런 의심을 받고 이분 또 고발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상 윤회 사주로 네.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의 수괴다라고 이제 최강욱 의원 몸통이다, 수괴다, 뭐 몸통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도 좀 조만간 오셔서 그러면서 이 들어봐요.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예. 저는 야 이런 정도면 이 정도면 국기문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또 조심스럽게 예, 예. 얘기했더니 그 이제 법사위원 할 때 예, 예. 그때 이제 공수처장이 나와가지고 예, 예.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김진우 공수처장 답변으로 가름해가지고 예. 얘기를 하시는데 김진우 공수처장이 국회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예. 그 헌법 질서 파괴와 관련된 범죄다. 헌법 질서 파괴와 관련된 범죄. 범죄다. 이런 얘기를 김진우 공수처장이 여러 번 얘기했다. 예. 답변에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 얘기 대신에 이 답변으로 가름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흘러가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판결문에서도 이 고발장은 그냥 뭐 제3의 인물 계속 주장을 하긴 했는데 손준성 검사가 그 누군지 네. 둘 다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고 하고 그 제3의 인물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건 누군가 이 고발장은 네. 법조를 잘 아는 고발장 정도 써본 분들이 쓴 글이다. 네. 예, 그냥 뭐 여일한 사람들이 쓴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재판 그 판결문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검찰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답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저 국민의힘이 이제 재판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언급이 없다고 들었는데 일체 언급이 없어요. 검찰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내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다시 그때 9월 2일로 돌아가면 밤새면서 네. 야 이게 검찰이 한 선거 개입인데 그러면 이걸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체 검찰이 이걸 개입한 거냐. 네. 그럼 검찰의 이 정치 공작 네. 이렇게 달면 이게 너무 검찰을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 포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뭐 공작 네. 이렇게 하기엔 또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끄집어낸 게 윤석열 검찰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내서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 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조직이잖아요. 네. 눈과 귀 역할을 그렇죠. 하는 예. 그 조직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고발 사주의 성격이 예. 뭐냐. 예. 그 피해자로 돼 있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위원장. 들어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측근과 이런 사람들이 관계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고발 사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게 검언유착 보도 MBC에 네. 있었는데 예. 그 두 사건이 쌍둥이 같은 거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연루가 돼 있냐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그때 수사 대상이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연루가 돼 있다. 한 팀이다.
한 팀이라기보다는 네. 하여튼 배우와 뭐 이쪽에 예. 뭔가 그 큰 뭉퉁이로 예.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빌면 네. 그 윤석열 검찰의 어떤 수괴가 전체를 지휘했나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은 검찰총장이죠. 핵심은 네. 핵심은 검찰총장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네. 그 최상층의 검찰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발장에 보면 피해자 3명이 딱 적시가 돼 있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이렇게 그 딱 보면 아니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검찰도 아니고 네. 이게 사인에 불과한데 이 윤석열 부부 플러스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서 입을 피해를 우려해서 고발장을 검찰이 대행해주는 이런 방식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손준성 검사 개인도 되게 그 하고 싶었을까? 부담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손준성 검사 취재를 했을 때 손준성 어떤 검사 그때 전화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네. 받았어요. 아까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김웅원, 네, 손준성 손준성. 검사 셋을 동시에 하잖아요. 예, 거의. 예. 근데 김웅원만 통화가 됐어요. 손준성 검사는 나중에 새벽인가 해서 예. 뭐 통화가 돼서 전화를 안 받았든가 예. 그리고 뭐 문자가 왔든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네. 하고 윤석열 대통령 연락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건 다른 기자가 맡았는데 예. 다른 기자가 제가 그랬죠. 윤 대통령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전에 예. 나는 줄 리가 아니다. 예, 뭐 이 예, 보도를 예, 또 맞아요. 예. 김건희 여사 인터뷰를 해서 예, 보도한 예, 게 있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제 전화번호 알고 있어서 네.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서 그럼 연결시켜 달라고 그래라. 예, 예, 그날 연결이 안 되니까. 예. 예, 저희들은 밤에 급하잖아요. 예. 다 왜냐하면 받아내야만이 예. 입장을 반월로 그렇죠. 들어야 반월을- 아침에 보도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해라.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연결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 답변만 받았죠. 근데 네. 김건희 여사한테 이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주고 네. 입장을 네. 듣겠다. 예. 전달을 한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내외한테. 네. 예. 예. 근데 안 왔어요. 답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답변은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엿새 뒤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아니 그때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 했던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잘 모르겠다고 그랬던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던가 해서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 사건이 보도되거나 외화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 얘기를 처음 꺼냈던 조성은 씨를 포함해서 사실 뭐 이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도 매우 어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보도되면 그 다음에 후폭풍은 어떡하지라는 우려 때문에 전화를 안 받거나 답변을 당황했겠죠. 못 하거나 그랬을 수 이제 있어요. 조성은 씨는 그래도 마지막에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조성은 씨가 네. 저희가 고발장을 사실 고발 혐의 내용은 네. 마지막 순간에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자체만으로도 고발 사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네. 야 그래도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전혁수 한 몇 시간 그 우리 전혁수 기자가 설득을 해서 네. 이 고발장의 고발 내용이라든가 네. 범죄 사실로 어떤 게 돼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누가 돼 있고 이런 핵심 내용들은 전화로 전달을 다 받았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했죠. 그렇군요. 그 사실 당시에 대검 감찰본부장 맡았던 한동수 지금은 이제 변호사인데 대검 감찰부장이 고발사주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그 정보를 그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증언을 한 바도 있고 그 유시민 장관,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동향을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도 했었다 이런 등등의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의 어떤 감찰의 한계 이것도 윤석열 검찰로부터 통제됐을 가능성이 이게 있었을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그때 한동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검언유착 사건이잖아요. 네. 그 검언유착 사건의 검언유착에 대해서 그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고, 네.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고 감찰을 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지를 했잖아요. 네. 그때 보고하러 간 분이 한동수 네. 감찰본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휴대폰 압수 이걸 그러니까 감찰 착수를 보고하러 가려고 했다든가 휴대폰 압수를 보고하려고 했다든가 그랬더니 책상에 두 발을 네, 얹고 올리고. 있다가 네. 이게 뭐그 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로 뭐 반응하고 또 뚜벅뚜벅 걸어와 가지고 뭔가 이 위압감을 주려는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증언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능히 그럴 만한 얘기죠. 그런데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네. 감찰본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윤석열 사단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 이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은밀한 얘기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그 심장구 있었기 때문에 그 뭐 감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충분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한 얘기들이 뭐 나름대로 그 뭔가 이 징후라든가 분위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워치독 개념으로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이 들어가서 검찰 내부를 보고 감찰하려고 했으나 역시 윤석열 검찰의 어떤 그 강고한 힘에 의해서 뭐 제대로 된 감찰하기 어려웠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좀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검언유착 사건, 네. 뭐 이것도 거의 다 끝난 사건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사건은- 쌍둥이잖아요. 네, 사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네. 검언유착 사건으로 해서 보도가 돼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네. 감찰 지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들이 그 안에서는 전혀 긴박하게 움직였을 거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죠. 한동수 한동훈 한동훈. 예, 네. 검사장하고 긴박하게 움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언론 대응 외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 고발 사주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프레임 전환. 네. 네, 고발 사주로.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검언유착국에서 나온 게 누구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연락해봐라 이런 게 예, 유시민 예. 전 노무현 재단 예,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발 사주 고발장 피의자로 예. 아니 그 피고발인으로 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사장이 들어가고. 포함이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그 제보자 검언유착국의 그 예. 제보자인 제보자 예. X도 예. X라는 분도 맞아요. 이 피고발인에 맞아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이 사건을 그러니까 채널A 사건 그러니까 검언유착 사건을 덮으려고 고발 사주 덮는 거 하여튼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고 그렇죠 바꿔야 네. 되잖아요. 예, 역공을 하기 위해 역공. 예. 아 이걸 이제 이건 수사에 몰렸단 말이에요. 수사 예. 감찰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예. 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 그걸 역공을 취하려 그러면 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고발장을 밑으로 물 밑에서 해서 전달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예.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저 기사가 그때 8개 썼는데 8개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추미애 장관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네.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이 검찰의 정치가 네. 비단 이 사건만 있었을까라는 의혹도 들고 혹여 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는 않았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막 여러 가지로 막 고민하시다가 윤석열 검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통칭 검찰의 하나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 전체가 아니라 검찰 특수부, 이제 과거에는 중수부였죠. 이렇게 그 이름을 명칭을 바꿔가면서 그 마치 삼성의 어떤 비서실, 뭐 미전실이 비서실로 바뀌면서 이제 계속 뭔가 그 특권을 누리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 검찰을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를 흔드는 방식으로 놔두는 게 필요한 거냐. 종국에 있는 검찰 개혁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우선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네. 하다가 지나갔는데 검언유착국 결론을 못 내서 네. 쌍둥이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까 고발사주 사건을 그 윗선을 네. 규명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이것도 따라가면서 다시 규명이 될 겁니다.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휴대폰이 그때 안 열려서 네. 비번을 20자리 이상 걸어가지고 네. 안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 규명을 못하고 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그냥 의혹만 제기됐고 넘어갔는데 네. 고발사주와 검언유착이 다시 수사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비단 이 사건만 아니라 그 전에도 네. 있었지 않겠냐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되면 네. 혹시 또 양심 선언하는 검사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 네, 네. 저는 그 특수부 검사들이나 이번에도 이제 디올백 문제를 넣고 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 이 권력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상 쇼라고 보는데. 네. 아, 쇼라고 보세요. 이거 저 그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보는데 이분들은 언론 플레이 능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냥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특수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맞습니다. 예, 네. 가진 사람들이나 뭐 재벌이거나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힘이 센 사람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언론 플레이를 같이 가요.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흘려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압박하고 하려면 그게 하는 게 수단이 언론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너무 많죠. 여기서 얘기가 네. 나가면 너무 너무 빗나가니까. 많아요. 네. 그런데 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건도 있었을 거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대선 개입 지금 여론조작 사건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도 저는 고발 사주라고 봅니다. 근데 2020년에 고발 사주는 네.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물밑에서 줘서 예. 고발을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실행이 이제 그 총선 전에 안 된 거고. 미수에 그친 거고. 네, 미수에 그쳤고. 근데 이 사건은 예. 실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희대 대선 정치 공작이다. 네. 이래가지고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예.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밑에서 갔던 고발장을 대신한 게 성명 발표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예. 그리고 고발을 하자마자 반나절면에 특별수사팀이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2020년 고발 사주 피해자 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예. 위원장이잖아요. 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돼 있어요. 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피고발인은 네. 그 당시에는 뭐 뉴스타파 MBC 네. 기자들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판적인 언론들. 기자들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냐? 예. 뉴스타파, 경향신문, 예. 뉴스버스. 예. 저희 뉴스버스 예. 포함해가지고 예. 이게 다 어디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에요. 네. 회사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때는 연결고리, 정치권하고 연결고리를 제보자 X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연결고리를 김만배로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수사 대상 기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뉴스타파에서 했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 그리고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수사 대상 그래서 고발 사주 네. 고발장에 네. 지금의 수사 대상 기사는 뭐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번 보세요.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대상 행위. 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이 검찰.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4.15 총선 개입 목적의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 보도다 그랬어요. 예. 예. 4.15 총선. 예,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대선 개입 목적의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 보도다. 똑같네. 똑같아요. 예. 예.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근거는 뭐냐? 그때는 고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가 조작 사실이 아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제기됐던 검언유착 사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서 예. 고발장이 나온 시점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할 만큼 규명이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죠. 아니, 예. 주가 조작 의혹은 지금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수사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제동을 걸어갖고 아직 뭐, 검찰이 이러지도 예.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오히려 거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그렇지. 새로운 사실 예. 22억 9천만 원 차익이 차익, 있었다. 예. 이런 새로운 사실까지 이제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명예훼손 근거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것도 규명이 된 바가 없어요. 예, 그 수사도 시작 안 했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뭐 해봤더니 예. 파악해봤더니 뭐 덮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 이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장이에요. 예, 그렇죠. 규명된 바가 없어요. 예. 없는데 이걸 전제로 해놓고 지금 수사를 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명예훼손 판단 근거의 주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네. 그때는 당사자 주장. 예. 아까 사실이 아니다는 건 당사자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네. 당사자 주장 내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걸 판단해서 고발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은 그 주장 그거는 저기 그 근거를 들이대는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역시 당사자 아니면 윤석열 사단 검사예요. 너무 똑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유사성이 정말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네, 예, 똑같아요. 똑같다. 거기가 네. 뭐 4.15 총선, 대통령 선거, 네. 이렇게 그 시기에 맞는 선거의 내용만 바뀌었지, 네. 사실상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동기도 똑같아요. 예, 동기. 네, 동기는 뭐냐면 2020년 고발 사주 때는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해서 나온 동기가 예.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측근들에게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그러니까 최강욱, 황희석 의원이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한테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게 있었다. 이게 예. 동기예요. 예. 공수처가 본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 지금 대선개입 여론 조작 수사도 네. 제가 본다 그러면 똑같은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면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그 상위에 네. 예. 김만배와 예. 민주당의 화천대유 TF가 있다는 거거든. 네. 거기에 어떤 네. 그 프레임이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언론이 보도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수사의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 무마와 함께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검언유착과 고발사주가 쌍둥이라 그러면 이 고발사주가 있고 이 대선개 여론 조작 사건은 제2의 고발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이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제 머릿속에 막 흘러가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원이 딱 나서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게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쭉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검찰과 소위 이제 친윤 신문들이 파트너다. 네. 예, 파트너 관계로 전국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서 교란시키는 측면이 이게 지금 개혁 대상에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이제 검찰 개혁 네. 얘기를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그거였는데 네. 넘어갔는데 이제 검찰 개혁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초가 됐잖아요. 네. 자초돼서 그 반동으로 나온 게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검찰 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그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뭐 하고 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부터 해서 이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그런 건 넘어섰다고 봐요. 네. 이제 다 검찰 개혁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다음 정권에 가서는
검찰 개혁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들이 쪼개지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조치들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시에 너무 자명하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대선 때는 당연히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기 참 좋아하는 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네. 언론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언론의 속성이라든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올백 문제 있잖아요. 네. 명품백 수수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네. 없고 이게 한다는 거죠. 뭐 4일 날 녹화해서 7일 날 튼다는. 그거 이제 지금까지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의 하도에서 이제 뭐 하니까 입장을 뭐 하는데 어떤 수위로 어떻게 할지는 봐봐야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얘기를 갖고 보도를 하면서 그게 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잘 알아요, 언론에 대해서.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예. 하는 순간 이게 예. 계속 그게 이슈화가 되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예.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크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것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손준성 검사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승진시켰잖아요. 네. 사실상 감찰해 보니 비위 사실이 없더라. 네.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 뭐 승진시켜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근데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건데요. 국민을? 네, 우습게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왜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네.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것도 수사 과정에서 아까 우리 장앵커 얘기했던 그 제3자 개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예, 예. 그것도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듯이 해가지고 네. 불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나 예. 그리고 금방 얘기한 대로 손준성 검사를 이 고발사주 재판 바로 앞두고 네. 영전시켜서 서울고검 송무장으로 영전시켜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는데 이거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입막음이라는 거죠. 입막음. 네,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다 입막음이라는 거죠. 예, 입막음.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손준성 검사가 데리고 있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 역시 네. 지금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세요. 네. 다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영전. 네. 예. 다 괜찮은 자리들, 네. 요직이라고 할 만한 자리들 네. 그런 데 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그런 지금 부분들을 이 이렇게 정권에서- 보면 네. 다 입막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권에서는 이분들도 다 뭐 머리 좋은 분들인데 이 정권에서야 뭐 요직에 있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면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나중에는 진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 그렇지 징역 1년이 현직 검사가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범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탄핵 발의가 됐고 재판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 헌재에서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죠. 예, 그렇게 네. 되면 사실 완전히 이게 인생이 뒤바뀌는 건데 손준성 검사가 그 어제 이제 가만있을까요? 저는 손준성 검사에 잘 모르는데 어제 이제 최광욱 그 의원 얘기로는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이제 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나 핵심 요직에는 있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원래 기획통 검사예요. 예, 기획통. 특수사통이 아니고 예. 그런데 또 성격 자체도 좀 친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성격 자체도 그렇게 막
그 못한다든지 뭐 일반 특수부 검사랑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검찰총장의 지시 아니면 그 성격을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의 지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했는데 네. 뭐 그런 스타일이고 성격이라면 네. 언젠가는 뭐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김웅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김웅원은 실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뭐 정치권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못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재판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제 아니 이분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불출마했으니까 네.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네. 모르겠어요. 선거 끝나면 뭐 얘기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빨리 우리 장애과 언론 섭외를 미리 해놔서 김웅원 모시고 네. 예.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날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주장은 했습니다. 네, 다퉈야죠. 그래도. 네, 다퉈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네. 전혀 판단에 그러니까 2심에서는 확실히 앞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인데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2심 판사가 상당히 매우 뭐 심적인 부담을 느꼈을 거로 보여지고 고심한 끝에 내린 부분 이 판결이 이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네. 법리 판단만 무죄 준 거예요. 왜? 2심에서 할 수 있게 열어둔 거죠. 나는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만 봐요. 할 테니까 2심 항소심에서 뒤집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그 상당히 세게 나온 판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예. 재판에서 무슨 소리냐 대검 수사정보 영장관실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명토 박아서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된 수사보다 더 진전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이 저도 판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예. 저는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예.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는 다 해서 예.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예. 해놓고 예. 이 해석, 예. 법리 해석만 예. 이렇게 2심 가가지고 예. 해서 바꿀 수 있는 예.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판사의 판결이 정말 네. 굉장히 역사에 굉장히 물길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많은데 이 사건 역시도 그렇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디올백 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간의 다툼 네. 이거 쇼라고 네, 저는 쇼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진짜 아니, 약속 대련 아니다 이렇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나온 길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친윤 언론들은 친한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 차기 어떤 네. 권력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띄우기에서 이렇게 이제 무슨 한동훈 6.29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큰 결심이나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해석이지만 네. 왜 그런 쇼를 했을까요? 그 국면에. 일단 자 보세요. 예. 디올백과 주가 조작 문제에 있어서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분리가 됐잖아요. 예, 디커플링. 예. 분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선거는 누가 이렇게 진두주의에서 치릅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이죠. 치잖아요. 예. 그걸 일단 용산에서 또 안아준 거죠. 예. 근데 용산은 윤 대통령 지금까지 뭐 국민이 무슨 여론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얘기 안 들어요. 네. 원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이웨이예요. 예. 그래 주가 조작 뭐 예. 아니 특검법 예. 그 마이웨이 예. 그리고 디올백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이거 하고 예. 너는 너대로 가. 저는 그래서 당은 당, 정은 정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가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그걸 네. 분리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도 뭔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야, 둘이 만나가지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만나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쇼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윤심 공천이네 한심 공천이네 이거 나눌 것도 없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거기서 의중이 실린
어떻게 보면 또 그 중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이렇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네. 굉장히 큰 힘을 갖고 하는 것처럼 네. 한 번 더 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 또 한동훈이 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거가. 예, 예, 예. 저는 그 쇼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역시 약속 대련이고 쇼이지 예. 실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니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근데 약속 저 두 사람 머리 좋은 저 두 사람이, 네. 근데 두 사람 다 그렇게 서울버스 나왔어요. 저 머리 근데- 좋은 두 사람이. 네. 예, 남들 눈에 띄게 저건 약속 대련이냐 눈에 보일 것처럼 보이게 쉽게 해석되는 그런 약속 대련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확실히 쇼다. 살아온 길을 보고 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네. 예. 지나온 길, 예, 그러니까 걸어온 길. 지금 이렇게 그 약속 대련 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 혹은 또 중도 보수층의 민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개혁신당 창당대회하고 뉴스가 막 나와야 되는데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준석 뉴스가 완전히 밸류가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뜨고 이준석 지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그냥 한 몸이네요. 윤석열, 한동훈 한 팀, 원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원팀이고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살짝 이런 쇼를 했다가 이제 권력이 완전히 한동훈한테 넘어온 다음에는 네. 그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한 팀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한심 윤심으로 예. 움직이고 있다. 근데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주장한 그 네. 김경률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다는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한동훈과 윤석열을 갈라 세우는 정도는 예.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네. 근데 뭔가 네. 촉발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누가 보기에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은 김경률 셌다? 위원이 셌다기보다 막 간다 말을 네, 네,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걸고 넘어졌다. 네. 그걸 빌미 삼았다. 저는 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경률의 그 발언도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과 그 김경률 비대위원 간의 상당한 수구이 끝에 나온 발언일 것이지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평 변호사는 가끔 페이스북에서 쓰시던데 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사람이잖아요. 네. 뭐 본인은 멘토가 아니라고 네. 부정하시는데 네. 하여튼 그런데 네. 저는 그분은 네. 아셔서 그런지 모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예. 알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쪽 진영에서는 한동훈을 띄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예. 한동훈을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띄워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 한동훈이 그래서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른 아침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뭐 상황에서 보면 뭔가 우리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느낌을 당하고 있어서 진짜 제대로 언론도 제대로 접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분명하고 바르게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고발 사주 사건이 사실 이제 고발장 하나를 뭐 미래통합당에 보내고 대신 고발장 하나 대신 쓴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발사주 고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고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대로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돼 있다. 네. 헌법 질서 파괴 관련 범죄다. 저도 그렇게 생각. 국기와 관련된 범죄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거 개입. 이건 드러난 거 선거 개입했다는 게 재판에서 지금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기문란 범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그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제가 표도 사실 갖고 왔어요. 네. 이 유사한 네, 표들을 네, 예, 딱 그려서 가져왔는데 뉴스버스 보시면 기사도 있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보시면 제2의 고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네. 저는 해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도 대선 개입 그 주장을 제가 소환 조사 받으면서 얘기를 한 게 대통령실에서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그 윤석열 낙선 목적의 프레임에서 김만배가 지시한 프레임에서 나온 거라면 네. 어마어마한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예. 당신들이 주장한 대로. 예. 그러면 예.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질적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건 그대로 하고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하고 같이 묶어서 특검을 해달라.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이 두 사안을 묶어서 예. 특검 하나 해달라. 특검법 만들어달라. 네. 예. 이 제안을 했는데 예. 앞으로 좀 거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기된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검찰한테 제기되는 의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썼던 언론에 대해서 예. 이게 허위사실 보도라 해가지고 예. 무슨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몰아갖고 지금 하는 제2의 고발 사주인데 이거 특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미 있는 판결 하나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네. 제기했는데 당연한 2심에서 판결이죠. 패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게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가 그러니까 서로 공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발해서 수사하고 보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심위 선거방송 보도심의위원회 같은 거 열어서 무조건 입을 막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봉지욱 기자 모셔서 말씀 듣겠지만 이런 방식의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하면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고 퇴행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러모로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